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주영 리더십 강의를 맡은 경영정보학과 박용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강의의 제목은 경영정보학적 관점에서 본 정주영의 의사결정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정보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유형을 우리가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과거에 하셨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고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셨다면은 예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지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의사결정을 하셨던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목차입니다. 먼저 의사결정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이 있는지,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반면에 비정형적이고 1년에 한 번, 때로는 10년에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결정 모델 또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 있는지, 또 의사결정 목표 유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우리가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자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신다면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의사결정자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정주영식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받을 만한 교훈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결정의 유형입니다. 의사결정의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자, 우리 학생들 중에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의사결정이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고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들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 정주영 리더십 과목을 수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학기 시작 전에 수강 신청할 때 그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뭘 가지고 의사결정이라 그러죠? 예, 다들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 해결책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의사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조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이 있고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반구조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구조적 의사결정을 Structured Decision Making 또는 Programmed Decision Making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비구조적 의사결정은 Unstructured Decision Making 또는 Unprogrammed Decision Making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의 의사결정이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조직도가 있죠. 그죠? 조직의 이제 피라미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의사결정은 조직의 하부층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비구조적 의사결정은 조직의 상부층, 최고 경영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의사결정의 유형이 비구조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조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 운영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이마트에서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문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죠? 자, 재고 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또 주문을 하죠. 그죠?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조적인 의사결정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이를 다루기 위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물건의 재고 수준이 10개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50개를 주문을 한다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재고 수준이 10개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주문을 한다. 명확하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조직 내부에 상세한 데이터 또는 자료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기 백화점이나 이마트 이런 데서 물건을 팔게 되면은 바코드 스캐너로 물건을 스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매된 수량만큼의 재고 수준이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리 설정한 수준에 딱 다다르면 어때요? 그 매니저가 그 재고 수준을 보고 주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수준에 다다르면 주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보화 시대에는 많은 경우에 이런 구조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이런 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 자기가 직접 구입해 본 분들. 요즘 어떻게 구입해요? 자동차 보험. 우리가 온라인상에 가서 그래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마지막에 견적이 나오죠. 그죠? 우리 운전 경력이라든가 사고 유무, 차종 같은 것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인 의사결정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나름대로 그 보험액을 정하는 기준들이 있죠. 그죠? 사고 유무, 운전 경력 같은 것들.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구조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의사결정과 비구조적 의사결정, 그 중간에 존재하는 유형의 의사결정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 하면은 조직의 중간 관리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부서의 부장, 매니저가 한다든지 아니면 회계부서, 생산부서의 매니저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종류의 반구조적 의사결정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문제의 일부분만이 인정된 절차에 의해서 제공된 명확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어떤 절차, 어떤 기준은 명확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그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구조적인 의사결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위험하의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under ris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확률을, 통계적인 확률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조직의 그 내부 데이터, 상세한 내부 데이터와 또 요약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반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자,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까?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자,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어떤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쟁사들이 판매하는 유사 상품의 가격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요소들,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적인 정세라든가, 그렇죠? 어떤 기후적인 요소라는 것들. 자, 우리가
올 여름에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여름이 계속 더워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음료수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예상해서 우리가 과연 여름에 출시할 음료수의 가격을 지금 우리가 책정하는 고려하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높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수요가 일반적으로 많으면은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죠? 이런 것은 미래에 있는 불확실성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의 의사결정이 여기서 말하는 반구조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비구조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구조적인 의사결정들이 가지는 특징은 각각의 문제가 늘 새롭고 또 회사의 전반적인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상적이지도 않고 또 의사결정을 위해 잘 이해되고 합의된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구조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은 늘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변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있는 시장에서 철수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시장을 진입할 때, 자, 금년에 어떤 시장을 진입할 때하고 작년에 어떤 시장을 진입할 때, 내년에 시장을 진입할 때, 자, 한국 시장을 진입할 때, 중국 시장을 진입할 때, 일본 시장을 진입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팩터들이, 요인들이 늘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이게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 예로서 예전에 현대조선소, 지금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하셨던 의사결정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선업이라고 하는 시장에 산업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자동차 산업 있죠. 자동차 산업에 진입을 할 것인지,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하이닉스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현대 전자산업 주식회사에서 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잘하면은 회사가 흥할 수도 있지만은 잘 못하게 되면은 회사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자의 직관이라든지 영어로 인투이션 그러죠. 그 다음에 판단, 평가, 그리고 통찰력, 인사이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게 되는 거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야구 선수 누구 좋아하세요? 야구 선수. 네, 롯데 팬이 많습니까? 이대호. 뚱뚱하고 큰 친구 말이죠. 그죠? 롯데에 있는 친구. 자, 스포츠 신문 있죠. 스포츠 신문. 일간지. 거기에 누구의 사진을 전면에 실어야만 보다 많은 부서가 팔릴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울산, 부산, 경남판 같으면은 롯데 선수의 활약상을 일면 기사에 나와야만 많이 팔리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 롯데 선수를 일면 기사에 큰 사진을 실어야 많이 팔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지역 유명 선수의 활약상을 일면에 사진을 실어야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자기 지역 연고팀 선수를 실어야 많이 팔리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 요즘 롯데가 어떻습니까? 성적이 어때요?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죽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적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롯데 선수의 활약상을, 롯데 선수 사진을 일면에 게재했을 때 과연 신문이 많이 팔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유의 의사결정이 여기서 말하는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의 의사결정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하셨던 의사결정들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첫 번째, 현대조선소 건립입니다. 자, 그 당시에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한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업을 시작하려고 의사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우리는 일자리도 많이 없고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잘 되면 어떻습니까? 현대라고 하는 기업이 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았겠죠. 자금이라는 측면, 기술이라는 측면, 과연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우리에게 배를 주문을 할 것인지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분이 어때요? 26만 톤급에 해당하는 배 두 척을 조선소도 없이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류의 의사결정이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다시 다른 또 예를 보겠습니다. 한국 해외 건설공사 수주 1호에 해당하는 태국의 파티니하고 나라티와시라고 하는 두 도시를 연결하는 98km 정도의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것 역시 어때요? 현대가 어떻습니까? 자, 이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고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여기서 현대 그 당시에 그때까지 해외에서 공사한 경험이 없죠. 그런데도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사 수주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태국 쪽의 기후는 우리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한반도하고는 달라서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여름에 스콜, 소낙비가 자주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골재가 늘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아스콘 제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요소는 미리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기후 조건이 다르니까 이런 골재가 함유하는 수분의 정도도까지도 의사결정하는데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까지 고려를 못했다는 거죠. 결국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일부의 의사결정이 미칠 수 있는 일부의 요소들은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있지만은 또 일부의 요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사전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파티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그 당시에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1970년대 당시에 20세기 최대 역사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의사결정이고 반복적이지 않는 거죠. 이런 큰 공사는 자주 발주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수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 또 보면은 그 당시 어떻습니까? 외양정박시설 공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그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비구조적 의사결정, 공사의 수주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또 보면 어떻습니까? 공사에 필요한 철구조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현지에서 만들 생각을 하고 공사를 수주를 했겠죠. 근데 공사 일정상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또 인력 수급하는 것도 사우디 현장에 쉽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에서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12,000km를 해상 수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전부 뭡니까? 자, 반복적이지 않고 주로 조직의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고 잘 되었을 때에 큰 어떤 회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에 잘못되었을 때는 회사에 커다란 어떤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의사결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할 때에
공사장의 어떤 야경입니다. 규모가 대단하죠. 벌써 한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 70년대인데 벌써 그 당시에 이렇게 타워 크레인 같은 것이 공사 현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주변 산업화 공사 현장 모습이고요. 이게 4만 톤짜리 해양 구조물을 울산에서 만들어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12,000km 떨어진 주변 산업항 공사까지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어떤 시도였죠. 그죠? 예. 자, 다음에 하나는 서산 앞바다 방조제 공사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이것 역시 어떻습니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의사결정이었죠. 자, 일부의 요소들은 그 당시에 토목공사에서 축적한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만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물살이 빨랐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0만 톤, 23만 톤짜리 폐유조선 구입한 것을 가지고 중간에 한 270m 구간을 이 폐유조선으로 막고 유속을 감소시킨 다음에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넣기 시작해서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일회성의 어떤 의사결정들, 최고위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서산 방조제 공사 당시에 폐유조선을 이용한 그 정주영 공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조선 공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주로 하셨던 의사결정의 유형을 보면 어때요? 늘 뭐 회장을 하셨으니까, 물론 최고위층에서 의사결정을 하셨고, 늘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롭고 회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적이지도 않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합의된 절차가 없었던 그런 의사결정입니다. 다른 한 예로 그거죠. 현대 조선소 건립 당시에 돈을 빌려러 갔을 때에 그쪽에 기술자문회사의 롱바통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라 그럽니까?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전부터 철갑선을 만드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자, 그분을 설득시키는 방법 알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문제 해결법이라는 거죠. 자, 비구조적인 의사결정. 과연 어떻게 이 롱바통 회장을 설득시켜서 차관을 막걸리은행에서 얻어낼 것인가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득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가 많이 작용했겠어요? 직관 또는 판단 같은 것들, 통찰력, 이러한 것이 작용해서 그 롱바토 회장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의사결정 유형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서 사람들은 3단계 또는 4단계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 모델은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하신 학자분께서 개발하신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첫 번째 거치는 과정이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인텔리전스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영어로는 디자인 단계라 그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울산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 문제가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해결책이 뭡니까? 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가운전을 해서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해결책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문제 해결을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문제 해결 대안들을 많이 생각해내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여러 가지 복수의 문제 해결책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중에 우리가 최적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택된 해결책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목표치와 비교해서 어때요? 다시 문제를 더 상세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문제를 다시 이해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보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하고 다시 문제를 실행을 하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는 어때요?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iterative process, 반복적인 그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탐색, 아까 인텔리전스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수의 해결책 중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탐색부터 실행까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탐색에서 설계로 가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보가 다시 우리한테 주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그 사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 때는 이런 정보가 없었는데 밤사이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정보를 다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낸 해결책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사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주로 문제 인식 단계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어때요?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 또는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구조적인 의사결정인지 반구조적인 의사결정인지 아니면은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인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게 재무에 관련된 의사결정인지 마케팅에 관련된 의사결정인지 장기적인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의사결정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또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고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관찰을 통해서도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 모델 중에서 해결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고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브레인스톰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간구를 합니다. 그래. 많은 경우에 성공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조직, 또 사람이라고 하는 변수가 같이 어우러져서 통합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는 어때요? 많은 경우에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정보화 시대에 어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뭐 어떤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한 예,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데 아니면은 소매 체인점, 이마트 같은데, 롯데마트 같은데 가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물건 계산할 때 뭐를 이용해요? 바코드 시스템 이용하죠. 그런 거죠. 그게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손님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매장에 와서 그 판매대에서 오랫동안 줄 수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죠. 그렇죠?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종업원수는 줄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물건 가격을 계산대에 입력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빠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고객들이 줄 서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고 10명이 손으로 입력하던 것을 5명이 바코드 시스템으로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겠죠. 종업 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기업으로 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보 시스템의 활용을 많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해결책을 평가하고 선택한다 그랬죠. 자,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은 뭐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때요? 어떤 특정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때로는 또 뭘 고려해야 됩니까?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해결책인지 법조항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시장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안 중에서 최적안을 나름대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멀티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용을, 옛날에 우리말 이런 말 있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산이 좋은 데는 물이 가까이 있지 않고, 물이 흔하고 많은 데는 어때요? 산이 또 멀리 있고 그렇다는 거죠.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종업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해결책 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또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의 어떤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종업원을 줄이는 것, 비용 절감 면에서 좋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종업원들이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보다 더 발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은 내가 어쩌면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자, 지금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잃은 동료들처럼 다음에는 내가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그 여러 가지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우리가 선택하는 해결책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의사결정이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이 과연 이 과목을 정주영 리더십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A를 만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를 하는데 2대의 다른 버스가 다닙니다. 번호가 다른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평소에는 1번 버스가 학교까지 가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다는 거죠. 과연 오늘 내가 등교하려고 할 때 과연 1번 버스와 2번 버스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을 때 과연 1번 버스를 타게 된다면은 2번 버스보다 1번 버스가 먼저 도착한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에는 어때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비근한 여러 이런 게 되겠죠.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짬뽕도 또 먹고 싶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 요즘 어때요? 그래서 나온 게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짬뽕과 짜장면 같이 반반씩 해서 중국집에서 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게 나왔겠어요? 뭔가 내가 짜장면을 먹고 나면은 짬뽕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늘 이렇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해결책을 어떻게 합니까?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가 목표치에 얼마나 다다랐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피드백을 주는 거죠. 피드백을 줘서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또 해결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고 반복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있어서 정보 시스템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1, 2, 3단계 또 4단계로 나눠져 있다 했죠. 그죠? 첫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문제인식 또는 포착 기회에 있어서 정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해주죠? 자, 많은 경우에 정보 시스템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데이터 또는 자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결정과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낮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의사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보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기업에서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해진 것이 정보 시스템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휴대전화를 산다든지 MP3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제일 처음 뭘 하죠? 온라인상에서 뭘 해요? 가격 비교 사이트 가서 자료를 수집하죠. 그죠? 그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다 용이하게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정보 시스템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의사결정자들이 어때요?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시스템이 뭐래요? 주기적인 리포트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예외 리포트, exception 리포트 같은 걸 해서 어떤 우리가 설정한 기준치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자한테 워닝 시그널을 줘서 거기에 관심을 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데서도 정보 시스템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여러분 1학년에서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경영과학 시간에 배우는 선형계획법 같은 것들 이 여기 되겠죠. 여러분들 경영전산 시간에 배운 그 엑셀로 배운 그 what if analysis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 엑셀들 다 배웠죠, 그죠? 그 경영전산 관련된 과목에 자 A의 값이 1% 변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건의 가격을 10% 올리고 마켓 쉐어가 3% 준다면은 우리의 매출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5%를 옮기고 마켓 쉐어를 좀 더 크게 줄어들었을 때 우리의 매출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엑셀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엑셀로 해볼 수 있겠죠. What if analysis.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을 사용해서 해결책을
정보 시스템이 제시해주는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해결책을 평가하고 선택하는데도 정보 시스템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책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 시뮬레이션 모델 같은 거 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돌려서 어떤 대안이 제일 적합한 건지,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는지. 이래서 정보 시스템이 여기서 말하는 인텔리전스 단계,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그리고 해결책을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정보 시스템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단계 또는 4단계의 의사결정 모델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 비판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비판적 사고.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뭐냐 하는 거죠. 비판적 사고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다수의 관점에서 대안을 인식한 유보된 판단. 내 생각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해결책하고 내가 뭔가 좀 확실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어때요?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판적 사고는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을 계속하고 판단을 유보한다.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대안들을 시험하고 때로는 경험에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및 개인의 한계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특성에 대한 판단을 너무 조급하게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지훈 회장님께서 하셨던 의사결정 중에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 있죠. 그걸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 수주할 당시에는 그렇게 태국의 기후, 습한 기후를 충분히 고려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토목공사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와 유사할 거라고 문제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첫 그 공사에는 일정 부분 손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비즈니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많은 차원이 있고 동일한 문제도 다른 관점에서 검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어때요? 이게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가 보여요? 여기서. 보이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보여요, 이게? 버튼이 있고, 그죠? 이 중간에 조그마한 액정 화면이 있고, 그렇죠? 자, 동일한 문제인데, 이걸, 나의 관점에서, 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액정 화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노란 딱지 하나 붙어 있고, 전부 까맣게 보여요. 이런 거라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문제라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상세히 얘기 드리겠지만은, 정주영 회장님께서 의사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1952년에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5일 안에, 한겨울에 잔디로 입혀달라고 하는 그런 미군의 어떤 공사가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겨울에 잔디를 구해서 묘지를 입힌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는. 그죠? 그렇지만 정교 회장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봤다는 겁니다. 겨울철에 자라는 보리가 아주 키가 낮을 때는 어때요?
이게 잔디인지 볼인지 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동강변에 있는 보리밭들 통째로 사서 트럭 30대를 동원해가지고 5일 만에 그 유엔군 묘지를 어떤 때를 입혔다, 잔디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안들을 시험하고 때로는 경험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 그러죠. 경험. 그리고 조직 또는 개인의 때로는 한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수학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내가 2시간, 3시간 했는데 뭔가 지금 내가 뭘 하나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럼 마냥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잘하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번 시간에 수업을 빠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중요한 것을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 그걸 인식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비판적 사고가 가지는 4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해야만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